예, 오늘은 회귀 직선을 구하는 것 그리고 회귀 분석의 몇 가지 문제점, 문제점이라기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그리고 회귀 분석을 이용한 이른바 총변동의 분해,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직선이기 때문에 절편과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기울기의 의미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가 몇 단위 증가하느냐, 이런 의미가 되고, 구체적으로 x와 y가 원래의 변수값을 취하는 경우에는 x 한 단위 변화가 y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전에 예시에서 본 것처럼 y도 로그 변환을 하고 x도 로그 변환을 한 경우에는 기울기의 의미가 탄력성의 의미로서 x 1% 변화가 y의 몇 퍼센트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런 의미였습니다. 중간 단계로서 y는 로그 변환이 되어 있는데 x는 변환이 안 된 경우, 우리가 나폴레옹 군대의 러시아 침공을 보면서 그러한 경우를 봤는데, y가 생존자 수의 로그를 취한 값이고 x가 러시아와 폴란드 경계로부터 쭉 진격해 들어간 누적 거리라고 했을 때 로그 생존자 수를 x에 대해서 회귀 분석, 즉 종속 변수는 로그 변환이 되어 있고 x는 그대로인 경우에 계수의 의미는 x 한 단위가 y의 퍼센티지 변화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100을 곱해야 퍼센트의 해석이 됐던 거죠. 그래서 1kg 행군할 때마다 생존자의 몇 퍼센트씩이 변화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런 것이 기울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y가 어떻게 변환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죠. 절대적인 변화,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상대적인 변화, 탄력성,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x 한 단위가 y의 상대적인 변화에 미치는 정도,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교육 수준과 월 소득의 관계고, 이것은 가상적인 데이터입니다. 대체로 교육을 많이 받으면 월 소득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그 둘의 관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는 이른바 최소자승법, 보다 많은 점들에 보다 가까이 가도록 회귀직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대체할게요.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 보다 많은 점들에 보다 가까이 가도록 회귀직선을 그리는 거고, 그러한 방법이 최소자승법, 그리고 수식으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쓴 것처럼 이게 자료죠. 이렇게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2차원 평면에 퍼져 있는 n개의 점들을 연상하면 좋고요. 그 점들을 보다 잘 요약하는 직선을 그린다. 직선의 식이 a 플러스 bxi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x를 이용해서 y를 설명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 차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쓰는 순간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를 연상하면 되고, 거리들을 단순하게 합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될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따라서 거리들을 제곱해서 합치면 이것이 스케트 플러스상에 있는 전체 점들이 하나의 직선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하나의 전체적인 메저가 될 거고,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편 A와 기울기를 구하는 것, 즉 절편과 기울기에 의해서 직선이 규정되니까 직선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소자승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것은 데이터 x, y가 주어져 있는 이상 절편과 기울기만의 함수죠. 즉 절편과 기울기가 들어가면 거리가 나오고, 또 다른 값이 들어가면 거리가 나오고, 그럼 여러분이 이걸 최소화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절편과 어떤 기울기, 즉 어떤 직선을 집어넣어야 거리가 최소화되느냐,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고,
이것은 AB의 관점에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면 A는 Y바 마이너스 BX바, 즉 이것은 바꿔 쓰면 이 회귀직선이 평균점을 지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평균점을 대입했을 때 식이 만족이 되니까, 즉 평균점을 지난다. 즉 보다 많은 점들에 보다 가까이 가도록 직선을 그리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러한 직선은 평균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기울기는 계산해 보면 다름 아닌 상관계수다. 다만 단위 조절이 필요하다. Y의 표준편차와 X의 표준편차의 비로서 단위를 조절을 해주면 기울기는 사실상 상관계수와 같다. 상관계수가 플러스면 기울기도 플러스고 이런 의미죠. 상관계수는 단위가 없는 데 비해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단위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Y 단위로 환산해주는 일종의 컨버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기울기의 단위는 Y 단위 나누기 X 단위.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귀직선을 구한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용수철에다가 물체를 매달면 용수철이 늘어나겠죠. 그랬을 때 매단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잰 것을 X, 용수철이 늘어난 전체 길이를 센티미터로 재서 Y,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회귀 분석했더니 이런 식이 얻어지고, 스캐터 플러스상에 여기 지금 5개의 점들이 있는데 5개의 점들이 거의 일직선상에 있죠. 그래서 매단 물체의 무게에 따라서 용수철은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것이 잘 알려져 있는 후크의 법칙이고,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림이겠습니다. 전에 잠시 본 것처럼 환율과 빅맥지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종속 변수나 설명 변수나 로그 변환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수 자체를 쓰고 있죠. 그래서 환율을 빅맥 지수에 대해서 회귀 분석했더니 빅맥 지수가 1만큼 증가할 때 환율이 1.8이 증가해서 빅맥 지수와 환율이 같다라는, 즉 1에 대해서 1이 반응하는 이런 관계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환율과 빅맥 지수에 각각 로그 변환을 해서 로그 환율을 상수항과 로그 빅맥 지수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했더니 로그 빅맥 지수의 개수가 1에 아주 가까운 수치가 나왔죠. 이것의 의미는 양쪽이 다 로그 변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탄력성의 의미였고,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X가 1% 변화할 때 Y가 몇 퍼센트 변화하느냐 이런 거죠. 즉 빅맥 지수가 1% 변화할 때 환율도 1% 정도 변화하는 것으로 우리 자료상에서 드러났다. 그래서 탄력성은 굉장히 1에 가깝다. 즉 구매력이 변화하는 만큼 환율도 퍼센트로 반응한다. 그래서 상대적인 구매력 평가설이 자료상으로 잘 뒷받침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적어도 절대적인 구매력 평가설과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두 이론 중에서는 좀 더 엄격한 관계를 요구하는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까지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구매력이 1% 하락하면 환율이 1% 상승한다. 이런 관계는 좀 더 잘 성립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식은 하첨자가 I, M, T 뭐 세 가지가 있는데, 모든 기호에서 하첨자, 상첨자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 우선 정신이 없죠. 그래서 미리 하첨자부터 생각해 보면 I라는 것이 특정 자산, 개별 종목, individual asset을 나타내는 거고, T라고 하는 것이 time period, 시기, M이라고 하는 것은 market, 시장. 그래서 좌측에 있는 RIT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심 있는 특정 자산, I번째 자산의 T 시점에서의 수익률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자산의 수익률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것이 내 관심 사항이고, 우변에 등장하는 것은 RMT, 해당 시점에서의 시장 수익률. 예컨대 코스피 지수 이런 것이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하나의 종합지수라고 그러면 그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로 측정한 것이 시장 수익률의 하나의 측정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편과 기울기를 알파, 베타라고 쓰는 대신에 하점자 i를 붙인 것은 자산마다 절편 기울기 값이 다를 수 있다. 즉 자산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과의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죠. 그리고 엡실론 it라고 하는 것은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어떻게 시장 수익률에 의해서만 100% 설명이 되겠습니까? 다른 요인들, 이런 것들을 엡실론 it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런 식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개별 자산의 특정 시점의 수익률과 시장의 특정 시점의 수익률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월별 데이터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이 식을 추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의 99년부터 2001년까지 월별 자료를 이용해서 이 관계를 추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을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모델,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재무경제학 이런 것을 듣게 된다 그러면 자주 보게 될 식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명, 즉 앞서 우리가 기호상으로 I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SK텔레콤 통신회사 주식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또 다른 통신회사인 KT, 그다음에 한국전력인 캡코, 그다음에 포스코 철강회사, 5개 회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베타, 즉 기울기죠. 자산별로 시장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베타 값이 자산별로 다른 거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24, SK텔레콤하고 KT의 경우에는 1 근처,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0.7, 철강회사 포스코의 경우에는 1.0 이런 값들이 얻어졌는데, 여기서 우선 수치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시장 수익률이 한 단위만큼 움직였을 때 개별들 자산의 수익률은 그거보다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즉 1보다 큰 자산을 체계적인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장이 움직일 때 더 많이 움직이니까. 그런 종목이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런 종목처럼 보이고, 반대로 시장 움직임보다 움직임이 완화돼서 나타나는 종목, 그런 것은 체계적인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종목이 한국전력이죠. 전력이라고 하는 게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시장 출렁거리는 정도보다는 덜 출렁거린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에 있는 T값,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즉 회귀 분석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의 기울기가 측정하는 것은 상관계수의 의미죠. 근데 상관계수는 선형관계만 측정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회귀 직선도 일단은 선형관계를 측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한 학자가 온도와 쾌적지수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온도가 낮다가 올라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쾌적함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너무 더워서 쾌적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여기 점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비선형 관계인데, 이런 비선형 관계에 직선의 선형 관계를 맞추려고 그러면 무리가 따르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와 넓이의 산포도인데,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선으로 사각형을 만들 때 선이 길면 면적이 좀 많이 나오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선이 길면 일반적으로 면적이 넓은 것 같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정사각형에 가까워질수록 같은 선의 길이를 가지고도 면적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면적을 선의 길이와
대각선의 길이에 대해서 중액이 분석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뭐 일단은 상당히 현명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죠. 둘레 길이가 주어진 상태에서 직사각형의 길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사각형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까운지 아니면 좀 늘어나 있는 형태인지 통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아는 것처럼 둘레 길이와 대각선의 길이가 면적을 결정하겠지만 그 관계가 선형 관계는 아닐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중액이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데 종종 원치 않는 제3의 변수가 개입하는 거죠. 전에 우리가 예시했던 것은 아파트의 가격과 아파트의 나이의 관계를 보고 싶은데 단지 규모라고 하는 제3의 변수가 개입했죠.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들은 대단지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편의 시설이 발전해 있었고 그 결과 아파트 값이 비싼데 아파트 가격을 나이와 둘만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가 비싼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오래돼서 비싼 게 아니라 오래된 아파트들이 대단지에 있어서 비싼 건데 단지라는 것을 우리가 통제를 못 해줬기 때문에 단지 규모라는 것을 마치 오래된 아파트가 비싼 것처럼 결과가 왜곡돼서 나타나는 이른바 심슨의 패러독스가 발생했던 거죠. 따라서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은 아파트의 가격을 아파트의 나이 및 단지 규모에 대해서 이른바 중액이 분석을 했고 그 결과 단지 규모 효과는 플러스로 나타났고 나이의 효과는 마이너스로 나타났던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이런 통계적으로 중액의 분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제3의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실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실험 데이터였다 그러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 이걸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강력한 독재자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원자를 모아서 지원자가 아무도 없으면 강제로 징집해서 각자 동전을 던지게 한 다음에 앞이 나온 사람과 뒤가 나온 사람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분류를 하고 앞이 나온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지고 있는 독재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무조건 담배를 피우게 하고 뒤가 나온 집단은 본인이 원든 원하지 않든 절대 담배를 못 피게 해서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두 집단의 평균 건강 상태를 비교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실험이죠. 벌써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만약에 이런 가상적인 실험이 실제 집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건강지수를 담배 피느냐 안 피느냐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에 대해서 회귀 분석함으로써 즉 바꿔 말해서 두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건강의 효과를 어렵지 않게 파악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측된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지수를 관측을 하고 사람별로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를 관측을 하고 그래서 집단별로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웠던 사람, 피다가 끊은 사람, 계속해서 피는 사람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건강 상태를 보면 한 번도 안 핀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제일 좋고 나머지 두 집단 중에서는 담배를 계속해서 피는 사람과 피다가 끊은 사람을 비교할 때 놀랍게도 계속해서 피는 사람들이 건강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근거로 해서 어느 담배 회사가 우리가 돈 벌고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담배를 손에 안 댔으면 우리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피지 마십시오. 그쪽이 건강이 제일 좋습니다. 다만 담배를 한 번이라도 손에 댔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피십시오. 이런 주장을 했다라 그러면 그 주장이 엉터리 주장인 거죠. 왜 그러냐면 담배를 피다가 끊은 집단과 계속해서 피는 집단은 비교 가능한 집단이 아니죠.
담배를 피다가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든가 건강이 악화됐다든가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저 당장 끊어라 이래서 끊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계속해서 피는 사람은 뭐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날 정도로다가 나름대로 건강해서 계속 피는 거죠. 물론 뭐 거기에는 저 건강이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쪽이 건강 상태가 나은 사람이었고 그 결과 담배를 계속해서 필 수 있었던 거죠. 역인과 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다른 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해서 그런 역인과관계의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통계적인 노력의 하나가 중해기 분석을 통한 제3의 변수의 통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성적 Y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학級규모 X, 그래서 Y와 X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Y를 X에 회귀 분석하면 놀랍게도 계수가 기울기가 플러스로 나타나요. 큰 학급 규모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 성적이 더 좋다. 근데 이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급 규모를 줄이는 그런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 먼저 간단하게 서울의 예를 보세요. 강북하고 강남하고 학급 규모가 평균적으로 강남이 더 학급 규모가 크죠. 그 이유는 뭐 공부 좀 하겠다고 그러는 학생들이 강남으로 많이 몰려서 그런 거죠. 셀프 셀렉션. 실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들이 극성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해보겠다 그러면 특정 지역으로 몰리고 그 결과 학급 규모가 늘어나는 거죠. 반대 지역에서는 다 빠져나가니까 학급 규모가 축소되는 거죠. 나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좋은 학생들이 빠져나가니까 규모가 축소된 데서는 상대적으로 평균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남아있고, 들어오는 지역에서는 평균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이런 식의 셀렉션이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관측치상으로는 학급 규모가 큰 쪽이 성적이 좋은 것처럼 나타나는 심슨의 패러독스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학급 규모와 성적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내기 위해서는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겠죠. 부모의 소득 수준, 부모의 뭐 IQ, 부모의 뭐 학력 수준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그나마 역인과관계, 셀렉션의 문제가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중해기 분석인 것이죠. 여기 보이는 식은 교육과 소득의 관계인데, 이 경우에도 부모의 배경이 좋으면 교육도 더 받고 소득도 높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배경,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통제하는 식으로 회귀식을 확장한 것입니다. 이 식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의 값을 부여하는 이른바 남성 더미 변수에 대해서 단순 회귀 분석을 한 것이죠. 이때 B의 의미는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임금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게 될 거고, 실제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여성에 대해서 상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아직 좀 성급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지금은 이런 차이가 없어졌지만 70년대, 80년대 초 드라마로도 여러 번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밑에 남동생이 있으면 누나의 교육이 많이 희생이 됐죠. 어차피 다 교육시키기는 어렵고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나이 들어서 아들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한된 교육 리소스를 위에 누나한테 투자할 것이냐 밑에 남동생한테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남동생한테 투자를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가정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현재 레이버 마켓에 남아있는 남녀 노동력을 비교해 보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평균 교육 수준이 높을 수가 있고, 따라서 교육 수준이 높으면 임금이 올라가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현재 노동력 시장에 남아있는 노동력을 비교해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그런 학력에 따른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최소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등장했던 모든 차이가 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차별을 과대평가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추정함으로써 적어도 교육 연수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제거한 상태에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 그것이 바로 이러한 중위기 분석을 추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컴퓨터나 IT 산업 쪽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러면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한 상태에서 컴퓨터의 가격이 어느 정도나 시간에 걸쳐서 떨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물가 통계를 낸다고 했을 때 컴퓨터의 가격이 한 30년까지는 아니고 27, 8년 전에도 데스크탑 컴퓨터 제일 좋은 거 살려고 그러면 그때 한 $2,000, 2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요새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명목 가격으로 보면 컴퓨터의 가격이 20몇 년에 걸쳐서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컴퓨터 가격이 안 변한 것이냐? 20몇 년 전에 쓰던 데스크탑 컴퓨터 지금 가져오면 공짜죠. 그러니까 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20년 전에 200만 원이었던 컴퓨터와 지금 200만 원의 컴퓨터는 같은 컴퓨터가 아니죠. 지금 컴퓨터가 훨씬 좋은 거죠. 훨씬 좋은 게 같은 200만 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사실상 기술 진보,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컴퓨터의 가격은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럼 그게 우리 직관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국은행에서 물가 통계를 어떻게 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운 실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죠. 어떻게 하느냐? 물가 지수, 물가의 변화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어느 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이른바 스펙, 서비스의 품질, 이런 것들은 다 통제한 상태에서, 컨트롤한 상태에서 단지 시간이 흘러가는 순수 효과, 이거를 포착한 것이 물가지수의 의미죠. 즉 명목 가격이 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해오는데 제품의 품질이 명목 가격에 미친 효과는 다 제거한 상태에서 단지 시간이 1년씩 지나감에 따라서 명목 가격이 순수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 이것이 바로 물가지수의 의미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다른 요인들의 효과는 통제한 상태에서 시간의 순수 효과를 포착한다. 단지 규모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나이의 순수 효과를 포착한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흡연 지속 여부만이 건강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다.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은 통제한 상태에서 학급 규모만이 성적에 미치는 순수 효과를 통제한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것이 중위기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중위기 분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이 직관적인 설명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한 내용을 수식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 여러분들은 말로 하는 통계학과 수식으로 쓰는 통계학, 그림으로 보는 통계학, 이 세 가지 관계를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어야 통계학을 잘하는 거죠. 유학사회에서 보면 한국 학생, 그리고 일본 유학생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수학으로 하는 세계, 말로 하는 세계가 따로 놀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좀 하는 것 같고 말은 영어로 해야 되니까 힘도 들고 미국 제도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다들 수학의 세계에 빠져서 평생 그쪽을 공부하는 거죠. 그게 나쁠 건 없는데 모든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수식으로 썼는데 말로 하면 단순한 게 항상 쓰면 복잡해져요. 그렇겠죠. 말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기호로 표현해야 되니까 복잡해지죠. 여기서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컴퓨터 가격 지수가 어떻게 변해왔느냐, 지난 11년 동안 이것을 보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 동안 거래된 컴퓨터 데스크탑의 정보를 다 모아오는 거죠. 용산의 전자상가를 방문해서 과거에 산 컴퓨터의 스펙, 그리고 그 컴퓨터의 당시의 판매 가격, 그 정보를 좀 보다 많은 컴퓨터에 대해서 좀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 이집트 가서 데이터를 모으고 여러분들이 발로 뛰는 거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11년 동안 컴퓨터 가격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최고의 경제학자로서 내가 한번 구해보겠다. 그래서 게으름 떨지 말고 그냥 방문 활짝 펼치고 나가서 용산 전자상가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모으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 장부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2000년도에 판 데스크탑 컴퓨터의 스펙, CPU가 어땠는지, 메모리 사이즈가 어땠는지, 그때 당시 모니터가 얼마나 좋은 거였는지, 사이즈가 어땠는지, 외장 하드디스크 사이즈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이 다 컴퓨터의 스펙이죠. 당연히 컴퓨터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컴퓨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스펙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분류지표죠. 여기서 간단하게 XIT 프라임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여러 개의 스펙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베타라고 썼지만 베타가 여러 개 다 있는 거죠. 그걸 단순하게 쓴 것뿐입니다. 여기 물론 절편도 있어야 되겠죠. 알파, 상수항. 그래서 그것이 X로 표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정작 궁금한 것은 그런 컴퓨터를 얼마에 파셨습니까? 그게 P죠.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특정한 패키지, 모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PIT라고 하는 것은 캘린더 이어 T년도에 판 I라고 하는 컴퓨터, 조립을 했든 이미 조립돼서 나온 거든 I라는 컴퓨터의 가격, 그때 당시에 화폐 단위로 측정한 명목 가격이죠. 그것이 PIT고, 그 가격은 여러 가지 컴퓨터 스펙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스펙을 통제한 것이고, 그 상태에서 몇 년도냐, 그 각각의 연도를 나타내는 10개의 타임 더미 변수를 고려한 것이죠. 왜 연도가 11개인데 더미 변수는 10개만 썼느냐? 가격지수 작성할 때 기준 연도를 100으로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기준 연도 대비 가격이 올랐으면 100보다 높은 값이 될 거고, 기준 연도 대비 가격이 떨어졌으면 100보다 낮은 값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준 연도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기준 연도를 우리는 2000년도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연도에 대해서는 더미 변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11개의 연도의 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준 연도를 2000년도로 잡고 2001년도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나타내는 첫 번째 타임 더미 변수, 2001년도 첫 번째 연도, 기준 연도 대비 첫 번째 연도, 그래서 D1T. 그래서 T가 첫 번째 기준 연도 대비 첫 번째 연도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10번째 2010년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총 10개의 타임 더미 변수, 시간, 캘린더 이어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들을 설정을 한 것이죠. 이 더미 변수 설정.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컴퓨터의 스펙이 컴퓨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준 연도 대비 겜마1, 기준 연도 2000년도 대비 2001년도에는 컴퓨터 가격이 이쪽은 로그가 취해졌고 이쪽은 로그가 안 취해졌으니까 겜마1이라는 게 퍼센트 변화를 나타내겠죠. 기준 연도 대비 2001년도에는 컴퓨터 가격이 몇 퍼센트 달랐나, 겜마1. 2002년도에는 몇 퍼센트 달랐나, 겜마2. 2010년도에는 몇 퍼센트 달랐나, 겜마10.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식으로 쓰면 복잡하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통계적인 통제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죠. 만약에 통계적인 통제를 안 한다는 것은 이 변수를 삭제한다는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변수를 삭제하고 회귀 분석을 하면 이 개수들이 다 0 근처가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도 팔리는 컴퓨터가 뭐 150만 원? 그 다음에도 최고 좋은 게 150만 원. 제일 잘 팔리는 게 150만 원, 150만 원. 그래서 연도에 걸쳐서 컴퓨터 가격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잘못된 결론이 얻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심슨의 패러독스죠. 문제는 뭐였냐면 컴퓨터의 스펙이라는 게 제3의 변수로서 잠복되어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컴퓨터 스펙도 좋아졌던 거고 컴퓨터 스펙이 가격을 사실상 올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떨어지는 컴퓨터 가격을 막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컴퓨터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제대로 포착하려고 그러면 컴퓨터 스펙의 영향을 잠복된 상태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없던 변수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얘기가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식의 의미를 설명하면 XIT라는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2000년으로 가져가 보는 거죠. 그럼 그때 이게 얼마에 팔렸나? 동일한 컴퓨터를 다시 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1년 앞으로 갖고 와보는 거죠. 그럼 얼마에 팔리나? 개념상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통제를 했다는 것은 같은 컴퓨터를 상정했을 때 연도별로 컴퓨터 가격이 몇 %씩 변했나?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물가지수의 의미죠.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물가지수를 써보면 같은 컴퓨터에 대해서 같은 컴퓨터 I를 원년도에 팔았을 때의 가격, J연도에 팔았을 때의 가격, 둘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다 캔슬되고 갬마 J만 남겠죠. 왜 그러냐면 이쪽은 다 캔슬 되겠죠. J번째 더미 변수를 뺀 나머지 더미 변수는 다 0이죠. 그러니까 원년도에도 0이고 J연도에도 0이니까 다 사라지고 J번째에만 더미 변수가 1이니까 그 개수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저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다시 쓰면 같은 컴퓨터 I가 J년도에는 가격이 원년도의 가격에다가 2의 갬마 J를 곱한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로그의 관계. 이렇게 되고 이제는 바로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되니까 이제는 원년도의 가격을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 J연도의 물가지수는 원년도를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 J번째는 100에다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는 이것을 0, 1, 2, 10 원년도의 100이라고 물가지수 보고 이것들을 계산하면 같은 컴퓨터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했을 테니까 갬마1이 음수, 갬마2는 더 작은 음수, 원년 대비 더 떨어졌을 테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물가지수 그래프죠.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물가지수의 의미는 지난 11년 동안 컴퓨터 스펙에 반영된 기술 진보를 감안한 상태에서 컴퓨터 가격 지수를 다시 계산해 봤더니 컴퓨터 가격 지수가 100으로 항상 변함이 없었다라는 잘못된 이미지에서 탈피가 돼서 사실상 컴퓨터 가격은 컴퓨터의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나서 봤더니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격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컴퓨터 최고 좋은 것도 몇십 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고 이 테니스 라켓도 그래요.
내가 테니스를 처음 치기 시작한 1987년에도 제일 좋은 테니스 라켓이 한 $200 근처였는데 아직까지도 20만 원 근처예요. 근데 테니스 라켓의 가격 지수가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20 몇 년 전에 쓰던 테니스 라켓 그냥 포장도 안 뜯고 지금 갖다 주면 아무도 안 치죠. 그걸로 쳤다가는 다 치니까요. 그러니까 기술 진보를 반영하면 굉장히 떨어졌는데 명목 가격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제품들이 꽤 많이 눈에 띄어요.